속으로.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오늘 중으로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화당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방송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를 없애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부서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또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 정부로 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론 머스크 효율부 수장과 함께 연방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연방교육부는 어떤 기관입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 1979년에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기관인데요. 미국 50개 주 전역에 있는 공립학교 10만 곳 그리고 사립학교 3만 4천 곳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교육 예산은 공립학교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85%는 각 주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 임금, 낙후된 인프라시설 교체는 교육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역시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자금 대출 그리고 장애 학생 지원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로 생각할 때 교육부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기간이 79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쇼크긴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네. 반세기 가까운 46년 전에 연방의회 입법으로 신설이 됐죠. 근데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게 행정명령으로 없애자 그러면 없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명령으로만은 안 되고요. 그 입법 기관에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싶으면 역시 의회 승인이 필수 요소입니다. 교육부 폐지 안건은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 소속인 53명이 전부 찬성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 야당에서 최소 7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밖에도 트럼프가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안에서조차 교육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연방 하원에서 2년 전에 교육부 폐쇄안을 고려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좌절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우회적 방식을 쓸 경우에는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20개 주와 워싱턴 DC의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들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육부 폐지 법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을 하거나 또는 뭐 변화를 주면 되는데 굳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없애겠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교육부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관련 활동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와 성이념을 증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정권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공립학교의 진보적인 정책에 반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정권에서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부터 트럼프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교육부가 지금
급진주의자, 광신도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교육부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교육부 관련 직원을 해고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고 연구 용역, 보조금을 취소하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부 기능을 축소시켜 왔습니다.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 정책 자율성을 각 주로 이양을 시켜야 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금의 재분배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교육의 다양성, 지방 분권 강화까지 공화당 정권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교육부와 같은 연방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게 되면은 후유증이 어떤 후유증이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가난한 주와 돈이 많은 주 사이에 지역 간 교육 편차가 심화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장애인 학생에 대한 형평성도 사라지거나 줄어들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를 찍은 부모를 둔 가난한 시골 지역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연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오늘은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세금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4월 2일은요. 미국의 해방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고삐를 늦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방영된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월 달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그렇지만 다음 달에 뭔가 벌어질 것 같아. 그것이 바로 4월 2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이 관세를 지불하고 다른 나라들 역시 관세를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세계의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 착취를 당해왔는데 나는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일로 부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한번 봐라. 내가 나토에 관여하기 전까지 미국이 모든 나토 관련 비용을 다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뭐예요? 관세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뭐 막대한 연방 정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아요? 네, 그것도 한 가지 이유로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천문학적인 연방 정부의 빚을 다 갚아야 된다. 미국이 몇 년 동안 관세 수입을 거둬들일 것인데 과거의 정권은 미국이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 많은 부분은 또 우방국들의 나쁜 소행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을 거론했는데요. EU를 한번 봐라. 우리는 유럽의 자동차를 팔지 못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 사람들에게 팔고 있다. 그리고 또 유럽 사람들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지 않지만 우리는 유럽의 농산물을 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공정성이 날로 심화되고 나는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얘기 한 가지를 더 하면은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왜 유럽 차를 더 많이 살까요? 미국 차보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이 싸고 품질이 네. 미국산 자동차보다 좋기 때문에 뭐 네. 한국산, 일본산, 유럽산 자동차들이 미국 특히 날씨가 좀 캘리포니아주에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의 품질이 떨어진다, 뭐 값이 비싸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하지 안 않고 있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어만 놓고 보면 갈취당했다, 착취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가? 갈취당하고 착취당했나? 그동안 미국이 너무 멍청하게 지금 살아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자료 찾아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찾아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이해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일 났네. 미국이 그러니까 큰일 났네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국민들이 외국산 모든 물건들을 굉장히 싸게 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사실은 지금 완전히 잊어먹고 있는 듯한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뭐
기준을 잡을 때 뭐 이거를 뭐 완전히 이쪽으로 미국이 손해만 봤다라고 잡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래 맞아. 이 미국이 그동안에 너무나 당하기만 했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들기도 하죠. 근데 네네. 이쪽으로 생각하면 사실 미국 사람들처럼 모든 일상 이용품들을 싸게 사서 구입해서 정말 국민들이 싼 그러한 물건들을 구입해 온 나라는 또 미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좀 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바닥에 깔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이 성공을 하면은 사는 자동차가 캐딜락이었어요. 네, 맞아요, 미국산 맞습니다. 캐딜락 그때 네. 굉장히 그때 많이 전부 팔렸죠. 캐딜락 샀었죠. 맞아요. 네, 그게 돈 있는 꿈이었고. 분들은 다 캐딜락 샀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전부가 다 벤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네. 자동차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안 네.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그냥 말입니다. 무조건 뭐 우리가 손해를 봤다, 네, 네. 우리는 피를 봤다, 우방국은 없다, 우리는 당하기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요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관세 덕분에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터뷰를 진행한 팍스뉴스의 앵커인 로라 잉그레이엄의 백악관 집무실에 걸어오는 독립선언문 사본을 보여줬는데요. 나는 오로지 미국만 대변한다. 그리고 나는 애국주의자고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경쟁국이기도 한 인도의 고율 관세를 지적을 했는데요. 인도가 앞으로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아주 좋은 관계를 미국이 맺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민주당도 또 뭔가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얘기 같은 것들을 좀 그래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요새 왜 이렇게 민주당이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존재감이 야당으로서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 이 글로벌 미디어국 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포함해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왔던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을 관장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국 USAGM 조직을 없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수 매체인 내셔널 리뷰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영킴 의원은 이 기고문에서 물론 US Agency for Global Media 이 기관이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 기관을 아예 없애버린다면 20세기 중반부터 중국 공산당,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 크렘린, 다른 억압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왔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영김 의원이 제시한 글로벌 미디어국의 긍정적인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만약 이 글로벌 미디어국을 없앤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영김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조직 글로벌 미디어국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우리는 이 조직을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소프트 파워라는 원래 목적으로 복원시키고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김 의원은 우리가 지금 막대한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만약 진실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되지 않는다면 적국의 선전과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패배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지가 아니라 개혁을 하는 것이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올바른 길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강제 수용소, 구금 시설 내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산하 기관인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서 폭로한 바가 있는데 이 RFA를 통해서 중국, 미얀마, 북한, 캄보디아 등의 많은 비리 이것이 뉴스로 나왔다. 그리고 이 조회수가 몇억 명이 보거나 듣고 있다. 이렇게 영김 의원이 강조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남가주 에디슨사는 일부 송전탑이 산불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서 이것이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항공우주국 나사에 소속 중인 한인 우주비행사 쟈니 킴, 이분이 8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다음 달 첫 우주 비행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튼 산불이 발생했던 인근에 있던 이 남가주 에디슨사의 송전탑 전선이 발화 위험으로 이 수리가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가주 에디슨사는 1월 7일 그 치명적인 이튼 산불이 발생한 후 1시간 이상 지나고 나서 알타데나 장비에 중단이나 아니면 전기적 또 운영적 이상이 없었다는 초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처음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러고서 1월 말엔 남가주 에디슨사는 캘리포니아주 규제기관에 산불이 처음 보고되기 직전에 이튼 캐년 전선에서 전류가 급증했다고 전했었습니다.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전선의 결함으로 인해서 전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LA타임스가 검토한 에디슨사 기록에 따르면요. 현재 그 소방 조사관들이 주시하고 있는 송전탑들의 3개 라인이 잠재적인 발화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서 오랫동안 수리가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약 30건의 명령에서 발화 위험이 발견됐는데요. 이번 새로운 증거는 이 남가주 에디슨사가 이튼 산불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관들이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와중에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요. 게다가 전선에 대한 점검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기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튼 산불 지역의 남가주 에디슨사 전선은 유지, 보수 시기가 지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알타데나 근처의 이튼 캐년을 통과하는 남가주 에디슨사 전선이 3개가 있는데요. 예. 그중 2개는 가동 중이었고 다른 1개는 지난 1971년에 비활성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목을 끄는 건 그 3번째 라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3개 전선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작업 관련 명령 94건에 진행 중인 작업 주문 중 7건이 비활성 전선을 연결하는 탑에 대한 것이었다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5월에 검사 중에 그 에디슨사 근로자들은 의심되는 발화 지점에서 약 400야드 떨어진 타워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담당 팀은 파견됐을 때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남가주 에디슨사로 제기된 일부 소송들은요, 그 비활성 전력선의 유력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이 송전탑들이 제대로 수리도 안 됐고 관리도 안 돼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2020년에 에디슨사는 송전탑의 90% 이상이 최소 30년 이상 됐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그 30년이라는 게 부식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평균적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장나고 기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에디슨사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기록에 따르면 상당수가 그때까지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고요. 남가주 에디슨사에서 180일 이상 연체된 이 작업 주문이 2만 건 이상에 달했는데 그중 5,200건 이상이 발화 위험을 지닌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디슨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유지 관리, 검사 측면에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에 대한 직업 주문이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건 일반적이다 이런 입장 나타냈습니다. 많이 밀리면 직원을 더 고용을 해야죠. 네. 남가주 에디슨사는 LA와 오렌지, 벤투라 카운티 등 수백만 명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튼 산불에 대한 원인이 남가주 에디슨사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렇지만 이전의 주요 산불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적은 있죠. 2017년 토마스 산불 그리고 2018년 울시 산불 포함해서 남가주에서 발생했던 수차례 주요 산불에 대한 책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연 이번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그 CCTV의 그 화면들을 보면은 뭐 벌써 불꽃이 튀는 장면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불이 또 이렇게 발화가 돼서 일어나는데 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벌써 큰 저 불로 이렇게 맞아요. 확산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아직 이게 정확한 건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오래 전부터 뭐 북가주에서 발생했던 산불, 남가주에서 발생했던 산불 이런 것들이 다 전선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다. 됐다라는 것들이 알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인이 네. 됐었으면 그만큼 좀 빨리 좀 정비들을 하고 이 조사들을 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했었다는 뭐 얘기니까 어디 가서 뭐 핑계 될 이유가 없겠어요. 그럼요. 가만히 네,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네. 전기비는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저런 비싸요. 핑계 대면서 LA DWP하고 비교했어서도 남가주 에디슨사가 훨씬 더 전기값이 비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네요. 우리 박경영 씨 화내는 게 아닙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처음으로 우주 비행에 나서는 나사 소속 한인 우주 비행사 쟈니 킴 씨. 어제 첫 우주 임무 수행을 앞둔 기대감을 전했네요. 네, 이 쟈니킴 우주비행사는 현재 러시아에서 막바지 훈련 중인데요. 어제 나사가 주최한 온라인 인터뷰에 참석해서 첫 우주 임무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임무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벅찬 목소리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나사에 거의 8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서요. 모든 우주 임무 수행을 위해서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쟈니 김 씨는 4월 8일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과 함께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떠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ISS에서 약 8개월 동안 과학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네. 이 조니 김 씨는 사실 많은 한인분들 특히나 또 젊은 청년층들에게 굉장히 크게 영감을 준 그런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뭐 더 큰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쟈니킴 우주비행사는 우리가 우주 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굳게 믿고 또 지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국제우주정거장 밖의 우주 풍경을 보는 것도 고대하고 있고 또 전 세계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자신의 모든 경력을 바치니 과학 실험을 하고 또 그 결실을 보는데 일조하는 것도 역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쟈니 킴 씨의 경력은 우리 한국 분으로서 뭐 이렇게 그냥 개인의 경력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무슨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는 그런 경력을 가지셨더라고요. 네,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네. 분들도 아실 텐데요. 2017년에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쟈니 김 씨는 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 경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태어난 건 이곳 LA에서 1984년에 태어났는데요. 한 팟캐스트에서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어린 시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아픈 기억을 털어놨었죠. 2002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해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시작했고 네이비실 훈련을 마치고 특수전 요원으로 배치돼서 다양한 특수작전 자격을 취득했고요. 이라크전에도 파견돼서 100여 회의 특수작전 수행하고 여러 군 훈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쟈니 김 씨가 이라크전 복무 후에 그 전사한 동료들 목까지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군의관을 꿈꾸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해서 하버드대 의대에 들어갔죠. 와, 네.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2012년에 해군 장교로 임관됐고요. 하버드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딴 뒤에는 여러 레지던시를 거쳐서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군에서 조종사 훈련까지 수료해서 해군 전투기 조종사이자 비행 외과 의사이기도 하는데요. 쟈니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모든 걸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면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현재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있고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 좋아하고 뭐 그 밖에도 야외 활동, 근력 운동, 비디오 게임 같은 걸 즐긴다고 하네요. 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네. 못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요즘에 저 한국 TV 드라마가 무슨 이 우주인들 얘기 하나 나왔었죠. 나왔었죠. 우주정거장에서 사는 사람들. 예. 뭐 그 드라마를 보면은 우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여기서 LA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시듯이 하더라고요. 네? 뭐 서로 올라가겠다 그러고 뭐 그래 너 그럼 이번에 가봐. 그러고 가고 뭐 조금 있다가 또 내려오고. 네. 뭐 그러면서 뭐 거기서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렇게 쉽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주 한번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말이에요. 그럼요. 너무 그 드라마가 무슨 거짓말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시청률이 굉장히 낮았죠. 네. 아니 그런데 그 어떻게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제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발표를 하셨는데 어제 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다는 소식은 이미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이상한 회의죠. 이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상하다는 그렇게 말은 생각하십니까? 네. 통상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큰 축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누가 알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뭐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뭐 연준의 당연한 입장이고 항상 연준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정책 시행도 하고 해오는데 어제는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을 이렇게 했죠. Wait and see. 기다려서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 기다려서 두고 본다는데 뭘 기다리고 뭘 두고 보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의 이제 배경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방향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든다 이러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의미가 좀 없다. 이런 얘기의 뉘앙스를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걱정하고, 그럼 연준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는 표현을 해줘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이제 많은 안심을 했는데 안정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잘못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괜찮다.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괜찮은 상황에서 조금 기다렸다고 해서 크게 무슨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많이 놓친다든지 그러한 결과는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의 힘으로 볼 때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지금 변화 아주 변화무쌍하죠. 이 변화무쌍한 것이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 때문에 연준이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판단해서 결정을 안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경제가 파국으로 빠지는 이러한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연준에서 그러니까 이례적인 이유는 또 당연히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정부의 행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그 이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관망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실해질 때쯤 가서 우리도 연준도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발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때가 혹시 있었을까요? 이렇게 된 상황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고요. 아, 네. 네, 어떤 상황들은 많았냐면은 경제학계에서는 저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연준이 가는 일들은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그 70년대 후반에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시에 그 유가 파동 이런 걸 하고 해가지고 막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심해지는데 연준에서 오히려 돈을 풀었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게 가장 지금 연준의 역사상 가장 잘못한 그 결과였던 그 판단이었다라고 나오는데 네. 이제 그때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10%대를 넘어가서 20%까지 치달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연준이 긴축을 하지 않고 오히려 통화를 늘리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80년 초에 아주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죠. 20%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과거의 연준의 그 이례적인 결과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과거는 의도가 있었어요. 과거에 실수한 것은 그 연준의 의장이 갖고 있는 경제학적 시각이 좀 전통적인 시각하고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알고서 하는 거죠. 나는 이게 맞다라고 간 거고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은 뭐냐면 맞다 안 맞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판단할 수가 없다. 모르겠다. 이런 상황은 제가 지금까지 추적한 걸로는 이제 이렇게까지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불안해지는데요. 그저 뭡니까 어제 그러한 발표가 있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 자신의 관세가 경제에 벌써 석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면서 연준 금리를 내리는 게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한마디를 또 하셨더라고요. 예.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가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보면은 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분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떤 그 근거되는 자료를 되게 제시를 하지 않죠. 앞에서 이래야 된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팩트가 아닌 경우들도 꽤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금리를 낮춰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학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제학적인 견해로 보면 반대가 더 타당한 얘기거든요. 근데 관세가 발생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의 수요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연준에서는 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관세를 올렸더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리는 저 정도 돈을 내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필수품이 아닌 비필수품부터 소비가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그때 되면은 당연히 또 이제 금리를 낮춰서 가야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올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관세를 올리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고 그다음에 관세를 올렸다는 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인데 둘 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올리는 상황을 상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낮춰야 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의 특징이죠. 그냥 뭐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팩트가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걸러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저것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력의 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힘은 인사권이죠. 인사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는 얘기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연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다. 따라서 내가 하는 얘기대로 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경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체질 개선되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경제 학계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딱 들으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쪼개야 됩니다. 네.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하는 걸 쪼개야 되는 게 하나는 지금 현재의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논리잖아요. 네. 자, 저희가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파요. 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걸 그냥 도려내지 않고 그냥 가시면 지금은 좀 덜 아프실지 모르지만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려냅시다라고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그 논리가 지금 현재 아픔이 있더라도 나중에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일시적으로 좀 아프지만 뭐 더 나아지겠지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위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못 견뎌서 죽는 경우죠. 네, 수술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력이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환자가 잘못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의 위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곧 있으면 더 심해져서 이제 빨리 더 악화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맞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술을 받을 체력이 있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체력이 있느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예. 이제 두 번째 논리는 이거예요. 만약에 수술해야 되는 판단이 잘못된 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경제계에서 볼 때 가장 두려운 부분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죠? 미국과의 모든 무역 관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제조업을 끌어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언뜻 들으면은 미국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미국이 돈을 버는 굉장히 강한 힘 중에 하나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금융에서 돈을 벌어오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잘 될수록 미국은 물건은 미국에 싸게 갖고 들어와서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싸지는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퍼져 있는 이런 생산 기지들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생산 기지에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나라에 투자하고 그런 공장에 투자하고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또 미국의 원천이에요, 소득에. 그런데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자칫 잘못해서 만약에 글로벌 국가들 중에 어려워져 가지고 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버리는 나라들이 여러 개 나온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 내에 과연 제조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인프라가 맞는 나라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제조업을 가져오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생산도 제대로 못하고 품질도 나빠지고 원가만 왕창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지금 고통을 참겠다고 참았더니 나중에 결과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지금의 일시적인 고통을 겪지 않으면 미국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 하는 부분은 그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미국의 로드맵이 뭐냐,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그 부분을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경제학계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로드맵이 불분명하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안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겠다 그럴 때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게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이 키워나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트럼프 행정부는 뭐죠? 관세를 때릴 테니까 너네가 여기 와서 공장을 짓지 않으면은 안 돼.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좀 협박이고 과거에 바이든은 좀 이렇게 유혹적인 방법을 썼던 건데 자 이게 어떤 나라들은 따라오겠지만 어떤 나라들은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부분이 워낙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고급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한 인력들을 또 미국으로 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또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민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민은 또 좀 덜 받아들이겠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을 어떻게 더 지금의 일시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레토릭은 좋아요. 그 구호는 아주 아름다운 구호인데 네. 그걸 하겠다는 방법론이 뭐냐? 이것을 제시를 해주고 네. 거기에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거기에 단계적으로 지금 1단계는 이거고 2단계는 이거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훨씬 더 안심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끼리 있을 수 있어요. 뭐 발표만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걸 바라지만 만약에 정말 없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에 따라서 미국의 앞으로의 향후 뭐 40-50년간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